이제 8시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거물 두 분이 등판을 하시기 때문에 시간을 최대한 아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국 의원 먼저 먼저. 네. 안녕하세요. 빗속에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장이 만만치는 않은데 우리가 어찌됐건 이 반도체 때문에 우리 민주당이 굉장한 큰 도움을 얻었지만은 한 6월 말 정도부터는 오히려 우리한테는 또 리스크 요인도 일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깊이 있게 반도체 이것이 또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이 우리 일반 유권자 입장에서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하고 몇 가지 경제지표에서 제가 한 25분에서 30분 하고 뒤에는 중국의 우리 한국의 코스닥과 같은 커창판에 대해서 전병서 교수님께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죠.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요. 지금 AI 투자가 얼마나 크냐면은 19세기 말에 철도 투자할 때, 철도 처음 나왔을 때가 미국 GDP의 한 5, 6%대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나왔을 때도 2, 3%밖에 안 됐는데 지금 딴 거 통신 장비, 컴퓨터 나온 거랑 비교가 안 되는데 AI가 이 정도로 갈 거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AI 데이터 센터까지 넣게 되면 엄청난 거죠. 다른 그림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이 기차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은 71년간 이게 10억이잖아요. 10억, 100억, 1000억. 그 당시 돈은 5,500억 달러를 썼으니까 엄청나게 돈을 많이 썼는데 데이터 센터만 놓고 봤을 때도 지금 9,300억 달러 정도 6년간 앞으로 할 정도로 굉장히 크고요. 보급률을 놓고 보면 어떤 거 전기, 라디오, 인터넷, 휴대전화, 스마트폰보다 AI가 가장 빠른 속도로 보급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에서 보고 있고 지금까지 우리는 이 생각 때문에 약간은 취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레포트도 있었어요. 2분기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실질적으로 100조가 됐고요. 레포트 제목이 반도체 고갈의 시대다 이래갖고 목표 주가를 60만 원까지 잡은 레포트도 있었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을 2025년에 43조 원이었는데 올해 388, 내년에 575, 66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거로 봤고 그 다음에 현금 흐름 안에 있는 거 보면은 삼성전자가 2028년이 되면 1132조 원이라는 돈을 일개 기업이 갖게 된다는 아주 어마어마한 희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루빈 울트라가라는 게 또 나오게 되면은 앞으로 4배 이상 HBM이 더 필요해진다. 이거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권자가 하나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만이 아니라 미국의 마이크론이나 일본의 키옥시아라든가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률들이 이렇게 높은 상태를 앞으로도 한 3년을 유지할 거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지방선거 전날까지의 생각일 겁니다. 대충. 그 이후부터 생각이 조금씩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바뀐 것 중에 제일 첫 번째는 우리 정부가 호남에 4,755조 원을 투자한다, 반도체에 투자한다고서 다 발표가 다 돼 있고 하는데요. 너무 많이 투자하는 거 아니냐, 과잉 투자. 지금은 부족한 거 다 인정한다. 그러나 지금 단기간에 너무 많이 투자하면 나중에 결국 언젠가는 공급 과잉이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땡겨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리고 기존의 투자 계획들도 앞당겨서 투자한다고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정부가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한국에서 돈 너무 많이 버네. 미국의 공장 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아직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도 안 한 거죠. 그래서 이란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맨 뒤에 말씀드리겠지만은 다시 관세 전쟁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다시 2차 관세 전쟁 시대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 얘기 또 나올 수가 있고 오픈 소스로 그냥 소스를 다 공개해 버리는 거예요. 공개해 버리는 게 효율성이 세상 전체적으로 보면 매우 확장이 되고 여기 오픈 소스로 하는 것들이 오고 있는데 중국
업계들이 전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이렇게 계속 투자해도 되는 거야? 라는 의문점들은 사실은 한 5월 말 6월부터 슬슬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반도체 가격이 오른 건 좋은데 우리는 공급자 입장이니까 올라갈수록 좋죠, 한국은. 그러나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거 너무 비싸네. 너무 비싸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거대 모델들한테 토큰 사용량을 봤더니 작년부터 이렇게 더블 정도로 사용량이 늘었다가 20%가 줄었어요. 줄면서 세물트반도 비용이 갑자기 엄청난 문제가 됐다. 너무 많이 오르니까 투자하던 애들이 돈이 부족해지는 거죠. 돈이 부족해지니까 외부 조달을 해야 될 거고. 그러니까 야 이거 지금 너무 비싸다 그러는데 여기 욜로 투자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 욜로는 뭐예요? 한 번 사는 인생인데 화끈하게 멋있게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투자는 뭐냐면 지금 AI 투자를 못해서 그냥 망하든가 화끈하게 투자해서 내가 세계 최강이 되든가 둘 중 하나의 선택지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M7이라고 하는 회사들, 미국에 있는 많은 회사들, 하이퍼스케일러라고도 하고 이런 회사들은 이번에 투자 못하면 뭐 결국 우리 회사 망할 텐데 뭐 그럴 바엔 한번 질러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욜로식 투자라고 하는데 이 욜로식으로 지금 미친 듯이 투자를 했던 거죠. 그런데 투자를 하려고 하니까 반도체 가격이 계속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지금 데이터 센터 이제 얘들의 하이퍼스케일러가 투자하는 것들이 작년 말에 봤던 것보다 현재 컨센서스는 더 많이 증가가 됐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돈이 되는 거죠. 돈이 되는데 파란색은 뭐냐면 얘들이 원래 영업해서 벌은 돈이라고 생각하세요. 영업해서 이렇게 벌은 돈. 그럼 이렇게 보시면 노란 거는 외부 자금 조달로 보면 되겠죠? 여기 보면 번 돈을 다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외부로 자금을 올해부터 조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와 AI가 이제 자본시장과 금융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전환되기 시작한 게 올해 2분기부터입니다. 이미. 그래서 제일 먼저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 이제 오라클이고 딴 회사들은 아직 견딜만 해요. 그러나 오라클이라는 상징적인 회사가 지금 굉장히 어렵다는 거 여러분 제가 2주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런데 그 그림으로 보면은 내년도 해소는 안 될 것 같고 후년에 더 하게 돼도 돈 외부 조달은 불가능하다. 근데 얘네가 돈을 이렇게 벌다가 왜 이렇게 없어졌을까? 요게 주주 환원을 너무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자사주하고 배당 많이 하고 하니까 우리나라도 한번 이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얘들이 이제 이런 애들이 이제 다 이 AI 데이터 센터 하는 애들 부채와 관련된 건데요. 금리들 보시면 4.5, 4.2. 근데 지금 이건 평균 조달 금리인데 얘는 7%도 있어요. 우리나라 주담대 금리랑 비슷해졌죠. 5, 6 해서 금리가 높으니까 상당히 견디기 어려운 게 현재의 상황이 아닐까. 그런데 지금 이란 전쟁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많이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잘 떨어질 것 같지 않고 한국은행도 지난주에 금리를 올렸어요. 물가가 오르면 금리를 올라가는 거죠. 자, 그러면 앞에서 얘들이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데 자금을 조달하는 금리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올라가서 떨어져야 되는데 옆으로 쭉 가게 되면 이자 부담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자 부담들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회사채 금리가 지금 AAA 등급이 5.6, 5.7 막 이 정도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높아요.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금리들이 계속 올라가고 회사채 발행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런 생각들이 지금 상당히 커져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 금리가 중요한 것은 어떤 버블이 왔을 때 항상 금리 인상한 다음에 버블이 깨져요. 아까 철도버블 1차 버블 나왔을 때 보면 이게 금리를 이렇게 올릴 때는 잘 가는데 올려놨더니 철도 투자가 쭉 줄잖아요. 금리가 계속 높은 수준을 하면서 철도 버블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요. 저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에 닷컴 버블 때도 보면 여기 보시면 미국이 금리를 이렇게 올렸더니 닷컴 주가가 이렇게 나스닥이 올랐다가 그냥 폭 떨어지죠. 일본에서 버블이 났을 때 1989년도 90년대 초반에 보면은 90년대 초반에 금리를 쭉 올리니까 니케이가 이렇게 붕괴되고 이때 붕괴된 니케이가 바로 올해 고점을 돌파한 겁니다.
얼마나 오래 걸렸어요. 버블이 끊어졌으면. 그 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금리를 이렇게 많이 올리니까 꺾어졌죠. 그러니까 이 많은 투자가들이 주식만 하는 사람만 보면 안 되고요. 전 세계적인 많은 투자가들은 주식과 채권을 같이 하고 환율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식 쪽에서 이게 좀 아까 좀 이상한데 그러고 금리가 높으면 얘들이 채권으로 이동합니다. 채권으로 이동하면 이걸 팔아갖고 이동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중국의 문제가 나오는데요.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가 돈 잘 벌으면 중국도 잘 법니다. 거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 반도체에 대한 거는 전병서 교수님이 국내 최강이신데 오늘은 그 주제는 아니지만은 나중에 들을 기회가 있고요. 정부가 다 지원한다고 하지만 정부가 다 할 수 없어요. 그럼 걔들도 버는 돈을 해야 됩니다. 근데 얘들이 돈이 많이 생겼어요. 우리나라만 버는 게 아니라 얘들도 꽤 벌었어요. 한국에 비하면 조금밖에 안 되지만 걔네들 입장에서는 큰 돈이 됐죠. 그러니까 얘들도 투자를 계속 늘리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창신 메모리가 상장하고 YMTC라는 낸드도 상장이 예상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지금은 반도체에서 금융이랑 금리로 연결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마켓으로도 연결이 되는 거죠. 이제 중국에 대한 투자 대상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중국이 여전히 뭐 자금률도 낮고 다 맞지만 일시적으로 이런 것들이 겹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애널리스트들이 아까 맨 처음 보여줬던 삼성전자 여기를 한번 보시면은요. 이렇게 43, 388 여기 388, 575, 662 조죠. 계속 늘잖아요. 어떻게 됐건 이게 바뀌고 있습니다. 조금씩 한 2주 됐어요. 여기 보시면 삼성전자 보시면 43인데 이 회사 DB증권에 이걸 하는 사람들은 43조 원이었는데 올해 416으로 더 봤어요. 416 내년에 630을 보는데 후전에 435로 줄잖아요. 이 기울기가 주는 순간에 주가는 조정을 받습니다. 세게 받아요. 그 다음에 IM증권에 있는 애도 43은 똑같죠. 25년에 올해 407, 447 하는데 331로 줄죠. 대답 좀 하세요. 비도 오는데 확 큰 소리 떠들어갖고 비가 확 오야지 하는 거 331. 더 세게 불러내가 있어요. 하이닉스를 놓고서 세게 불러내가 있는데 BNK인데 얘를 보면은 47, 273, 185, 51조. 51조. 하이닉스가 이렇게 되면 고점 찐 거예요. 이게 맞으면. 이건 이 사람의 생각일 뿐이에요. 이 사람의 생각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논의가 한 번도 없다가 한 달 새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 얘는 대신증권에도 보면 하이닉스예요. 47, 290, 431, 328 줄죠? 또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대신도 줄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는 게 특히 7월 들어서 이런 것들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아직도 멀은 게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라고 하는데 이 레포트 쓴 애 일주일간 출근을 못했다고 합니다. 투자가들이 쫓아다닌대요. 이게 뭐예요? 옛날에 반도체 했을 때 경제민주당 이전 21대 때 제가 할 때 그 얘기 했었습니다. 배터리 만드는 회사 배터리 아저씨라는 사람이 그 추종자가 이렇게 종교화돼 있거든요. 그때는 의원이라 말 못했는데 지금 막 해도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추종자들이 하나대투증권에서 에코프론가 뭐 이거 고점 쳤다고 했다가 길거리에서 폭행을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런 나라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이렇다고 한다면 확인이 안 됐는데 소문이 그렇습니다. 하여간 이런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는 떨어지는 거죠. 삼성전자 뭐 고점 대비 지난 주말 기준 36, 하이닉스 44 떨어졌고요. 마이크론 36, 그다음에 일본에 있는 키옥시아 화끈하게 떨어졌습니다. 고점이 언제냐면 6월 22일이에요. 딱 한 달 만에 54% 떨어졌어요. 이 전에 뭘 했냐면은 외국인들이 잘 보시면 외국인들은 올 연초부터 계속 팔았습니다. 이게 밑으로 누적으로 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외국인 지분이 올라가는데 파는데 갖고 있는 주식이 올라가니까 비율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산했어요. 연초부터 7월 10일까지 삼성전자, 하이닉스, SK스퀘어, 삼성전자부터 4종목을 놓고 외국인은 173조 원을 팔았고
개인은 127조 원을 샀고 기관은 27조 원을 샀습니다. 얘들이 계속 파는 거예요. 얘들이 주식을 계속 파는 걸 우리 개인들이 ETF를 통해서 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온 것도 있고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사다가 끊임없이 팔아야 되니까 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시장에 지금 그 많던 돈이 다 어디 갔냐면 외국인이 빼갖고서 날른 겁니다. 이 비슷한 사건이 언제 있었냐면은 80년대에 그 장영자 사건 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옛날 유공이라는 주식을 놓고 장영자랑 시장이랑 붙어갖고요. 장영자가 공매도 쳐갖고 엄청난 돈을 벌었었거든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갖다 이 가진 애들이 지금도 외국인들이 43%나 우리나라 주식을 갖고 있어요. 계속 파는 거예요. 너는 왜 파냐?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고 그다음 우리 국민연금 주식 편입 비율 갖고서 논의하고 있잖아요. 걔네는 한번 딱 정해지면 끝이에요. 그 비율을 그 자의적으로 안 바꿉니다. 우리나라는 좀 작으니까 이번에 한번 그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비율을 정해놓으면은 바꾸지 못할 겁니다. 못할 정도로 우리가 원칙을 지켜야 되고 그렇게 안 하게 되면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투자가들은 그래도 반도체지 이건 AI 시대에서 믿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냐? 자기가 가진 주식을 팔아서 요 네 종목으로 갈아타는 겁니다. 계속 지금도. 어제도 뭐 하는데 이제 슬슬 약화되고 있죠. 선수급들은 이미 빠져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엄한 놈들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여기가 우리 정부 출범할 때인데 저렇게 많이 올라 있죠. 2천 뭐 3천 뭐 요 정도에서 출발했다고. 코스닥은 정부 출범한 전후로 백했어요. 이거는 중견기업이라고 우리가 항상 키워드를 코스닥에 상장된 중견기업 지수인데요. 여기 보시면 저로 가시면 언제랑 같습니까? 2025년도 초반보다 더 나빠졌어요. 윤석열 때보다 더 나빠졌어요. 그 다음에 기술 성장 기업이라고 코스닥의 지수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정부가 여러분들 코스닥에 물을 맑게 한다고 상장 폐지를 많이 시키겠다고 하는데요. 냅두면 엄한 놈들이 다 팔아요. 왜? 이 회사가 무슨 좋은 재료가 있어 주가가 올라가면 그냥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팔고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계속 올라타다 보니까 아무도 안 사는. 이게 매우 위험한 게요. 이렇게 되면은요. VC들이 투자를 해놓은 다음에 벤처캐피탈이 어느 좋은 회사랑 투자를 해갖고서 그 회사가 이제 기업 공개를 해갖고서 해서 시장에 상장되면은 팔고 빠져야 되는데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코스닥 시장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니까. 지금은 이미 이 작동이 멈춘 지 3개월 이상 됐어요. 제가 지방선거 끝나고 맨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주식시장의 차별화가 이번 지방선거에도 민주당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얘기했었죠. 와서 조르신 분들은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그걸 방치했던 거죠. 그런 상황들이 계속 나타났던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국민성장펀드를 150조에서 200조로 확장을 하고 뭘 해봤자 빠져나오지 못하고 하면은 민간들은 투자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는 거의 임계점까지 도달한 게 상황이고 저한테 이런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일반 투자가들은 밀란 수준이다. 이 정도로 악화돼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좀 인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요거랑 이제 반도체와 관련돼서 이렇게 됐는데 두 배 단일 종목 레버리지는 별개의 문제예요. 반도체 주가가 안 떨어졌으면 이게 문제가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반도체 주식이 떨어지는데 두 배로 떨어지는 게 생겨버리니까 피해가 더 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별 생각도 없이 이걸 만들어 놨던 겁니다. 이거 보시면 6월 23일 날 고점에 44,385도 이게 제일 큰 거거든요. 거래도 제일 많이 되는 거. 괜히 가르쳐 준 거 아니야? 오늘 또 의원님도 사시는 거 아니야? 이게 제일 많은 거예요. 44,000원 했던 게 7월 14일 날 12,240원까지 72%가 한 방에 떨어졌어. 한 달에. 여기서 어마어마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 물론 뭐
이 제도가 도입된 거는 깊은 숙고 없이 했다는 점, 그리고 외환 보유고를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해외에는 이런 게 많이 있으니까 우리 투자가 해외 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한 건 뭐 그런 뜻은 충분히 인지를 하지만은 이런 제도는 큰 문제가 있었던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딱 한 가지만 인정하면 돼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전체 시가총액의 55%라는 55% 되는 종목에다가 2배로 움직이는 걸 만들어 놓으니까 여기서 거래가 어마어마하게 진행되는 거죠. 그러니까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라는 용어를 쓰는데 전형적으로 여기서 나타났던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이제 발생하고 있고, 이것을 투자하시는 지난 금요일 날 정부에서 대책 내는데 별 효과 없을 겁니다. 그 정도 갖고서는. 그래서 이 부분에 정무위 계신 분들 정말 깊이 있게 한번 잘 보셔야 될 텐데, 문제는 이 한 종목이 아니에요. 제가 노란색으로 해놓은 게 이게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는데 지금 이게 제일 3번에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거래 대금이 4조 2천억 원이고요. 회전율, 이게 지난 금요일 날에 거래 대금 상위 종목을 놓고 산 거예요. 회전율이 108%라고 하는 거는 이 회사 주인이 하루에 한 바퀴가 휙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거 신한에서 만든 게 있어요. SK 하이닉스 단일 종목이고는 거래가 거의 4조 가까이 3조 9천억 되는데 회전율이 2,512%, 하루에 주인이 25번 바뀐 거예요. 언론도 이런 거 보도 안 하잖아요. 여기 언론인들 와 있으면 좀 공부해서 이런 거 좀 쓰셔야 돼요. 굉장히 문제예요. 회전율 한번 보시면, 내가 노란색으로 해놓은 거 한번 보세요. 여기 86, 28, 49, 114, 83, 51, 15, 342 이 정도 되면은 광풍이 되고, 이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위험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앞으로 추가적으로 대책들도 아마 준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거래를 줄여야 돼요. 거래가 너무 많다 보니까 다양한 부작용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구체적인 건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저도 함께 참여해서 아이디어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건 단일 종목 레버리지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보면은 반도체에 대한 우리가 생각들이 앞으로 더 간다는 사람, 끝났다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시장의 펀은 아직도 싼데, 이 싼 이유가 뭐냐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워낙 싸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수익 예상이 마이너스 나온 거, 2028년 마이너스 나온 거면은 이게 틀린 거지만, 어찌 됐건 현재 보는 한 12개월 앞으로 1년간을 놓고 보면 매우 싸다는 얘기죠. 그러면 코스닥을 때리고 중소형주 전체를 다 때려버리고 그거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더 바꿔놓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2배 레버리지도 대만에서 TSMC가 시가총액의 43%인데 이런 상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도 싸다니까요. 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은 만만치 않다라는 얘기죠. 이게 왜 그림이 이거지? 또 잘못 깔았네. 빠진 게 있네. 그 다음에 민생과 관련해서요, 우리가 반도체를 빼고 나면 우리가 모든 걸 반도체 중심으로 보고는 있는데, 이게 경향신문에서 지난주 초에 나왔던 건데요. 지금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매우 어렵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매우 잘 아실 텐데요.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어려운데, 이제 국회가 움직일 것은 반도체 이외의 부분들에 대해서. 반도체는 그렇게 가는 겁니다.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정도 투자가 이루어지고 이 정도 반도체 수급이 있는 거는, 그러다 보면 정책 미스 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 정도는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이게 정쟁의 도구화 돼서는 절대 안 되는데, 2배 레버리지 2배 이것도 딴 나라 있으니까 별 생각 없이 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될 줄은 서로 모르고 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부분들 굉장히 어려운데요. 제가 계속 고용 부분은 매달 제가 말씀하면서, 제가 2주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현재의 고용 문제는 2028년 총선의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똑같이 5월 달에 쇼크였어요. 총취업자가 처음으로 마이너스 4만이었고요. 제조업 청년 줄었는데 6월에는 그나마 총은 늘고 청년과 제조업이 계속 주는 요런 형태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선거와 관련해서 여러분 지역구의 인구 구조로도 볼 수가 있어요. 빨간색이 그 60세 이상이고요. 우리나라 취업자 중에서 요게 30대입니다.
요게 베이비 부머들, 그러니까 55년부터 63년생의 첫째 아이 정도, 첫째, 둘째 아이들이 다 일로 들어가고 있죠. 얘들이 보수화되고 있고 이 친구들이 숫자를 이렇게 늘다가 다시 줍니다. 얘들이 이제 90년대 후반을 지나고 나면 베이비 부머가 출산이 끝나고 나면 이거는 줄게 되고, 그 다음에 40대가 늘어야 되는데 파란색이 40대잖아요. 우리 당의 최대 지지율은 계속 취업자들은 줄고 있는 거죠. 근데 인구는 느는데 취업자가 잘 안 늘어나고 했을 때 이걸 놓고서 곰곰이 이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요. 그다음 청년은 15세에서 29세 사이는 청년 비중은 계속 줄고 있잖아요. 아마 이렇게 줄으니까 우리 당도 청년 당원이 45세까지죠, 지금도? 맞아요? 제가 보기에는 50세까지는 갈 것 같아요. 50세, 55세까지 갈 때까지 가보자. 그런 거예요. 청년을 만들어. 근데 이게 청년 주는 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근데 다 여기 유권자들이죠. 유권자, 이런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지는 부분들은 깊이 있게 보셔야 되고요. 특히 그 중소기업들 이런 데들이 굉장히 인구가 많이 취업자들이 굉장히 줄고 있고요. 지금 반도체가 문제가 뭐냐면 이게 고용 탄성치라고 하는데 취업자 증감률을 경제 성장률로 나눈 거예요. 경제가 1% 성장하면 취업자가 1이 돼야 되겠죠. 2020년에는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때는 의미가 없어요. 마이너스니까. 이건 코로나 때문에 회복되는 국면이었으니까 그렇고, 그 이후로 보시면은 0.27, 0. 그러니까 경제가 1% 성장하는데 일자리는 4분의 1 정도밖에 안 늘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러면서 중소기업들 다 망가지고 있는 거죠. 저는 중소기업인들 많이 만나는데 금융은 우리나라 많이 해주고 있어요. 이제 고용 문제인데 외국인 근로자들 한번 체계적으로 잡아갖고 한번 해줬으면 좋은데, 이거 법무부가 잡고 있잖아요. 법무부가 뭐 공소 어쩌고 보안수사 어쩌고 하고 있지만은 제발 이런 데서 외국인 근로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마련해 놓지 못하게 되면은 2년 후에 여러분들이 곤란해진다 이런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미국이 우리 15% 관세 때린 게 그게 위헌이라고 나왔잖아요. 위헌이라고 나와서 이번 주부터 다시 관세 협정들 시작하는데, 어제 캐나다한테 특정 품목에 대해서 50%를 때렸어요. 참 미국 행정부 아저씨는 무지 바쁠 것 같아. 전쟁해야지, 또 뭐 UFC도 백악관 앞에서 해야지, 월드컵 시상도 해야지, 관세 전쟁도 해야지. 예? 하여간 되게 바쁜 건 사실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관세협정이 이제 산업별로 붙는데, 지난번 우리 기억나실 거예요. IRA법 나왔을 때 우리나라 대사관이 제대로 인지를 못해갖고서 국회에서 정부를 무진장 때렸던 적이 있는데, 지금 암암리에 이런 관세들이 있고, 우리가 특히 위험하게 생각하는 거는 우리 반도체가 이익을 너무 많이 내니까 혹시라도 건들지 모른다는 생각들. 그러면 대안으로 이때 우리가 또 미국에 투자 하나도 안 한다고 지금 미국 입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또 이런 또 새로운 협상의 시기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됐건 하여간 우리 큰 분위기는 반도체에 대한 그냥 100%, 200%의 신뢰가 무너지고 다른 산업들은 굉장히 맛이 가고 있는데, 이거를 국회에서 좀 찾아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우리 민심은 매우 냉소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온라인에 가서 보면은요, 뭐 이런 게 있어요. 뭐 하이닉스를 위한 기도문 뭐여서 뭐 주님 뭐 하면서, 사실 그 자료가 있는데 오늘 파일이 바뀌면서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 보내드릴 테니까 그걸 한번 거기에 보시면 우리가 진짜 상상할 수 없을 정도 매우 냉소적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전반적인 분위기는 주식 투자가는 30대, 40대 청년층은 얼마 금액이 작잖아요. 그 민심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걸 냉정하게 보셔야 되는데, 주식 투자가 몇 명이라고 했죠? 1,500만. 가상자산 1,000만. 해외 주식 1,000만. 이 사람들이 다 우리 유권자고 민주당과 굉장히 가까이 계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신경 쓰시고 이 민심을 돌리기 위해서 하여간 열심히 잘 해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병사로 갑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얘기는 그 14조 원을 한 방에 땡긴 이 중국 시장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스닥에서 제 기억으로는 2017년에 셀트리온이 1조를 IPO하면서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지금 아까 홍 의장님 얘기하셨지만 지금 한국 반도체 주가 폭락의 3분의 1은 중국의 CXMT라는 회사가 상장하면서 그랬습니다. 네, 17일 날 공모를 했는가 그랬는데 14조 5천억 펀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코스닥하고 거추장반을 보면 중국의 우리 코스닥 비슷한 건데요. 우리는 30년 됐고 중국은 2019년에 딱 6년 됐습니다. 시총이 얼마냐 그러면 1900조로 우리 4배 정도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뭐 옆으로 자라는 나무인데 중국의 거추장반은 위로 자라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를 보면은 쓸만한 회사들은 나스닥으로 가든지 코스피로 가고 그 남아있는 회사들은 이제 쓰러지는 판인데 중국은 지금 아마 한국의 반도체, 미국의 반도체를 위협하는 이 회사들이 전부 중국의 거추장반의 스타 마켓에 다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뭔 차이가 있냐를 놓고 보면 우리는 이제 이런 세 가지 목적으로 놓고 보면 이 좌측에 있는 세액공제 뭐 이제 이런 것 이제 차등 의결권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면 오른쪽에서 중국이 지금 하고 있는 거 보면 우리보다도 훨씬 더 과격하고 빠르고 선진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중국을 누가 사회주의라고 얘기를 하냐? 제가 볼 때는 우리보다 더 빨간 자본주의다. 어떤 경우에 돈 안 되면 만만디고 돈 되면 이거는 재특이다. 돈 되는 거 잽싸게 고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마 2000년 이후로 우리 코스닥에서 펀딩한 모든 돈을 합친 것보다도 더 큰 돈을 7월 한 달에 한 개 기업이 펀딩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적자 기업을 어떻게 보냐 그럴 때 우리는 이제 관리 대상에서 상장 폐지시켜야 된다고 그러는데 중국은 이게 미래의 주인공이다. 이렇게 해서 하늘로 날려 보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웃기는 것은 중국의 이런 이제 코스닥 시장 우리 같은 경우에 급등은 이게 제재 역설입니다. 이거 언제 만들었냐 그러면 2018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제재를 시작을 하자 11월 달에 의원님 상황 갔다 오셨다고 그러는데 상해에 수입 박람회에서 거기서 시진핑이 뜬금없이 상해에다 거래소 하나 만들어라. 첨단 기업만 상장시키는. 그러고 나서 딱 7개월 만에 바로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어떤 회사가 상장이 되느냐 그러면 이런 회사들인데 전부 이게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을 위협하는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미중 무역 전쟁의 이게 헛발질이 이게 중국의 이 벤처기업, 창업기업 이제 이런 기업들을 키우는 이제 결과가 나왔고 이 스피드는 우리는 뭐 시장 하나 개설하면 2년, 3년 걸려야 되지만 7개월 만에 정말 넘사벽이라고 할 정도로 빨리 왔고요. 그래서 어떤 거랬냐 그러면 세 가지 진입, 자본, 정화 이 세 가지를 7개월 만에 아주 세팅을 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한 10가지를 제가 뭐 쭉 써놨는데요. 우리도 등록제를 뭐 하기는 한다고 하지만 이거 등록제 제대로 합니다. 나스닥처럼요. 그리고 적자 기업이 이게 상장할 테슬라 조항이 있는데 우리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이해관계가 맥히지만 이거 맞으면 그대로 상장시킵니다. 그리고 우리하고 참 다른 점 하나는 차등 의결권을 중국이 이걸 도입을 했어요. 우리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고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 6개 요 전략 산업 우리 코스닥에는 뭐 별 회사들이 다 상장되지만 여기는 딱 6개 반도체, AI, 신소재, 신에너지, 첨단적인 바이오 누구나 다 하고 싶은 요것만 상장을 해요. 그래서 사과 상자에 썩은 사과, 못난이 사과 딱 필요 없고 정말로 앞으로 싹이 파릇파릇할 사과만 그것만 딱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다른 점이고 우리하고 또 다른 점 하나는 중국은 이 국가 펀드가 있습니다. 반도체 펀드. 이게 이제 투자한 회사들을 대거에게 상장을 시키고 중국에 지금 반도체 회사들 소부장들은 전부 여기에다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 스폰이 있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만들어 놓고 우리는 뭐 펀드 만들지만 이거는 이 시장이 겨우 시작이 됐을 때 이미 전용 펀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상장되자마자 바로 사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실 회사들 적자나에서 상장시키면 어떡하냐. 근데 이거 게이트키퍼에 우리는 뭐 부도나면 이제 소비자가, 투자가 책임져야지만 증권사, 회계법인 다 연대 책임입니다. 그래서 듀딜리전스를 굉장히 심하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퇴출, 우리는 뭐 소비자 보호해야 되고 투자자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퇴출 잘 안 시키는데 이거 나왔다고 그러면 바로 퇴출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차이점이고, 또 하나 이번 CXMT에서 보여준 것은 이 사전 심사 제도라는 건데, 일반적으로 이제 IPO를 하게 되면은 대략 한 2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심사 기간만 해도 이제 1년 정도 하는데, 뭐 거래소 물어보고 감독원 물어보고 뭐 이제 상장심사위원회, 뭐 저도 일할 때 참 고통스러웠는데요. 이거 많아요. 근데 중국은 이게 패스트 트랙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CXMT가 여기 해당이 되는데요. 164일 만에 14조짜리 IPO를 바로 시켰습니다. 아마 상장되면 대략 한 400조에서 500조 정도 되는 시가총액 규모, 그 회사를 이 164일 만에 상장을 시켰습니다. 이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아무나한테 다 해주는 건 아니고, 이런 국가 전략산업 시장에서 1등하고 있냐, 지배구조가 투명성이 있냐, 이제 어디다 돈 쓰냐, 이런 것들을 보고서 패스트트랙 바로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국회에서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1,400조짜리를 우리가 놓쳤다. 우리가 IT 강국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코스닥 시장에서 어떻게 이게 6년밖에 안 됐는데 하고 시총이 1,400조가 차이 나냐 이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조금 두려워해야 될 것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중국의 스타 기업들, 우리 삼성전자의 파운드리하고 맞짱을 뜨고 있고 세계에서 3등하고 있는 SMIC 중심국제가 거쳐항반에 있습니다. 코스닥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 메모리 가격을 폭락시킬까 두려워서 우리 주가를 떨어뜨린 CXMT가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2등하는 회사지만 하홍반도체도 코스닥에 상장돼 있습니다. 중국에. 지금 우리 삼성이 파운드리에서 2등이라고 하지만 중국의 이 두 개 회사를 합치면 파운드리에서 세계 2위는 중국입니다. 그럴 정도로 하는데 이거 누가 만들었냐? 코스닥이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30년 동안 제자리고 중국은 6년 만에 초고속 성장을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로 놓고 보면 이 세 가지 정도를 정말 빨리 해야 된다. 그래서 등록제 이거 물론 심사를 제대로 하긴 해야 되겠지만 좋은 기업이 빨리 들어오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술력 있는 기업들에 대한 적자 기업 상장 요건 이거 낮추자. 그리고 차등 의결권, 이거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중국도 하는데 우리는 왜 못하냐? 그래서 알리바바를 보시면 뭐 세계에서 제일 큰 이제 전자상거래 회사지만 마윈 지분이 4.8%인가 뭐 이렇게 안 됩니다. 근데 4.8%하고 어떻게 회사를 운영을 합니까? 그리고 하웨이 얘기를 하지만 하웨이 런성페이 회장은 지분율이 0.68%예요. 그런데도 회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바이도 마찬가지고 텐센트. 비결은 뭐냐고 그러면 차등 의결권제입니다. 그래서 1대 10에 이제 알리바바의 마인이 갖고 있는 지분율은 10배의 의결권을 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48%의 자기 창업자에서 51% 지분을 갖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중국은 뭐 팩트를 얘기하자면 7개월 만에 만들어서 1,900조짜리 만드는데 우리는 지금 등록제 뭐 얘기만 했었고 차등 의결권제 얘기했고 이거 아직도 하나도 제대로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차등 의결권을 놓고 보면 우리 같은 경우는 하기는 했지만 이거 상장 후 3년 만에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지만 혹시 넥슨이라는 회사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우리나라 게임에서 1등하는 회사, 그 회사의 2대 주주가 우리 기재부입니다. 그래서 이게 말이 되냐? 그래서 뭐 상속세하고 관계가 있지만 이거 60% 세금을 못 내가지고 할 수 없이 물납을 해버리니까 지금 2대 주주가 거의 4조 가까운 금액을 기재부가 지고 있고 기재부는 이걸 못 팔아서 지금 이제 날린 거죠.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이제 차등 의결권에 관련되는 이슈가 있고, 그래서 우리로서는 지금 이게
그 1,400조를 뭐 제가 좀 과장해서 쓰긴 했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래서 우리 접근법은 이제 우리 쪽에서는 이해가 가지만 우리보다도 영후진 나라라고 생각하는 중국의 접근법은 이제 이런 결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과를 놓고 보면 우리가 중국을 벤치마크해야 될 것들이 많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하나 놓고 보면 아까 이제 우리 코스닥 그 홍 장님 얘기를 하셨지만 결국은 우리가 이게 코스닥이라는 것이 미래 성장 산업의 먹거리인데 이게 죽어버리면 국민연금이 또 투자에 싹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어떻게 잘하냐면 나스닥이 잘 가기 때문에 그런 건데 결국은 우리를 놓고 보면 미래 우리 국민연금이 날아가는 거다. 사실은 그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AI 시대 아까 드라마틱한 그림 이제 감동적인 걸 보여줬지만 결국은 이게 우리는 상장하는데 3년 걸리면 어떻게 되냐, 그 사이 죽어버리는 거죠. 데스페이스에 걸려서.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6개월 만에 자금 조달해주고 이게 바로 유니콘으로 커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벤처기업들의 CEO들이 다 카드 돌려막기에서 이게 직원들 월급 주고 창업을 했기 때문에 일대주주 지분율이 30% 넘어가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상장할 때 대략 20% 안팎에서 하는데 거기서 만약에 유고가 생겼다 그러면 60% 세금 내고 나면 바로 소액주주로 떨어지는 거예요, 유족들이. 그래서 결국은 이게 투자를 많이 받아야 빨리 클 수가 있는데 문제는 투자를 많이 받으면 창업자가 경영권을 상실하는 구조가 우리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이제 많은 회사들 그리고 중국 기업들이 미국에 많이 인터넷 기업들이 있는데 전부 차등 의결, 바이두, 다 알리바바 다 차등 의결권입니다. 그래서 20배, 10배의 의결권을 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세금 깎아주는 것보다도 코스닥에서 14조 펀딩하게 해주면은 그게 더 큰 이제 의미를 갖는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중국에서 퇴출 많이 해야 된다고 그러고 아직도 중국의 현지 기업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거 어떻게 엑시트할래? 그것도 생각을 잘하면은 거기 있는 기업을 현지 법이나 별도 분리해서 이것을 이게 거쳐만에 상장하고 거기서 주식을 팔고 나오는 구조, 이거 지금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청산을 하려면 중국 무지 복잡하고 힘들죠. 그래서 야반도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 있는 기업들도 사실은 이 방법을 쓸 필요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AI라고 얘기를 하면 결국은 앞으로 5년 내가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인데 이때 이제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하냐.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코스닥 제도라고 그러면 이게 나스닥이나 홍콩이나 이제 거점권을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봐서는 지금 국회가 그 하신다고 그러면 이제 이걸 빨리 1,400조를 빨리 리커버하는 프로젝트를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뭘 해야 되냐 그럴 때 지금 놓고 봤을 때 한국의 혁신 기업들 결국은 이쪽으로 빠지지 않고 이제 이쪽으로 가면 죽는 거죠. 그래서 이걸 빨리 구조를 바꿔야 되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제재받은 기업들이 다 거청번에 가가지고 이제 아시아의 스타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같이 후진 나라도 이걸 하는데 우리 이거 왜 못하냐. 그래서 우리로서는 지금 앞으로 5년 사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국부 유출. 아까 공장님 얘기하셨지만 우리 지금 GDP 뭐 외국인들이 그렇게 팔고 나간다는 거 정말 냉정하게 봐야 되거든요. 이게 수출이 1,000억 불씩 나는데도 어떻게 환율이 1,500원 넘어가냐. 그건 정말로 이 오른쪽 부분이 있고, 그리고 우리로서는 이제 삼성 하이닉스를 냉정하게 보면요. 작년 8월부터 이게 가격이 10배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작년 8월 이후에 지금까지 삼성 하이닉스가 한 게 뭐가 있냐. 공장을 지었습니까? 아니요. 신제품 개발했나요? 아니요. 신기술 개발했나요?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게 이 1불 40, 1불 50 하던 가격이 지금 40불 된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태풍이 불어오는 거기에 입구에 우리가 우연히 서 있었다가 거기서 돼지가 하늘로 날아다니는 그걸 우리가 맛본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운을 실력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그 돈 갖고 이거 쓰자 저거 쓰자 뭐 800조 700조 얘기를 하고, 그렇지만 아까 그 애널리스트들의 포캐스팅을 보면은 그거는 그냥 그림입니다. 땅가 떨어지면 이게 400조가 바로 100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놓고 봤을 때 이 편중된 것을 바꾸려면 투자 기회를 줘야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생태계입니다. 중국을 무서워해야 되는 것은 아까 에코프로 얘기를 하셨지만 중국은요 지금 전기차 시장에서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의 64%가 중국입니다. 이유가 뭐냐? 생태계.
소재부터 광물부터 시작해서 완제품까지를 풀 라인업을 다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마 9천만 대 자동차 시장에 아마 15년 뒤, 20년 뒤에는 거의 90%가 중국차가 될지도 모릅니다. 생태계를 그렇게 가진 놈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로 봐서는 이런 한 5가지 정도의 그 입법 과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중국은 어떻게 했냐를 사실은 우리가 중국을 뭐 쳐다보지도 않지만 불체하문이라고 잘하는 것은 벤치마크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로서는 이런 한 5가지 정도를 지금 할 필요가 있다. 예, 뒤에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가야 되는 것들은 입구, 성장, 잔류, 출구, 예, 뒷부분에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첫 번째는 실질적인 등록제 전환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등록 막 해줬다고 어떻게 하냐고 그러는데 결국 2가지입니다. 그 상장 실패했을 때 연대 책임, 증권사하고 이 로펌, 어카운팅펌, 이걸 이제 같이 묶어버리면 심사 대충 해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게이트키퍼 기능을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디테일은 뭐 나중에 한번 잠깐 보시고, 두 번째는 적자 기업들, 기술이 있어도 지금 같은 경우는 AI, 빅테크들은 다 이런 적자 규모를 가지게 됩니다. 스타트업들은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CSP들은 이제 프리캐시 플로우로 간 거지만 그것은 금년 상반기로 끝났고, 이제는 이제 돈을 펀딩해서 가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은 기업이 이익 안 나도 기술이 있으면 이걸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를 놓고 보면 좀비 기업들의 퇴출이 길어요. 그래서 동전주 뭐 이거 어떡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우리는 수년 걸리지만 중국은 바로 6개월 만에 바로 퇴출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썩은 사과를 빨리 골라내는 것이 이것이 과일 가게를 이제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등 의결권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게 한국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VC들이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창업자들의 지분율이 예상보다 굉장히 낮습니다. IPO를 해보면요. 그리고 대부분의 우리는 이제 엔지니어들이 공대 출신이기 때문에 공대 출신들 학교 다닐 때 재무관리, 투자관리 이거 회계 원리를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금융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펀딩을 왕창 받았는데 정말로 코스닥에 상장된 CEO 오너들은 제가 표현하자면 이건 억대 거지다. 돈 많이 벌었다며 시총이 몇천 원이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자기 주식을 단 한 주도 못 파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로서는 지금 이제 이런 제안을 뒀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10배 레버리지를 줬고, 그래서 이것들은 우리가 한번 벤치마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상법도 물론 개정해야 되고 자본시장도 이제 개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남으면 어떡할래? 지금 코스닥에 있는 회사들이 뭐 조금만 되면 다 거래소로 이제 가는데, 이거 지금 왼쪽에 보시면 이탈 기업들이 뭐 계속 늘죠.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는 혜택이 있어야 돼, 인센티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뭐냐 그러면 실제로 이 연기금이 지금 뭐 200조를 벌었네, 300조를 벌었다고 그럴 때 이게 코스닥의 의무 투자 비율을 정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 비율처럼 이걸 정해줘서 들어가는 거. 중국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 눈도 못 뜬 자본시장에 시작하자마자 펀드를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그것이 돈을 집어넣으면 죽은 고양이도 튀어오릅니다. 이게 돈 집어넣어서 첨단 기술 기업이 적자 3년 만에 흑자 내면서 주가가 몇십 배가 튀는 이제 그 수익 모델을 사실은 가진 거고요. 그리고 우리도 지금 국가펀드 지금 뭐 하고 있지만 중국의 국가펀드는 지금 사이즈가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 지금 120조인가 얼마 했지만 이거 중국은 뭐 기본적으로 이게 300~400조를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아마 조세 특례 제한법이나 국민연금법 같은 것을 개정을 해서 남아있는 우수기업들에 대한 계속 잔류 효과를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AI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이익이 날 수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처음에는. 그래서 거기에서 특례 상장을 하는 것, 요것을 이걸 해줘야 되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AI 말고도 요즘 뭘 하냐면 상업항공, 그다음에 저고도 경제, 이것도 지금 이제 거치 양반에 다 올려주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뭐 드론 그럼 다 막기 급한데 중국은 이제 날아다니는 택시가 나오는 거죠.
이미 뉴욕에도 상장한 회사들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이 기술이 있으면 이익 없어도 상장해야 하는 그 구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결국은 이게 코스닥이 뭐 하는 거냐고 그럴 때 사실은 소부장의 생태계 지배력을 올려줘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바로 빠른 진입, 빠른 퇴출, 그리고 창업자 보호, 요 세 가지가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이게 결국은요, 창의성이 좋다. 우리가 수학올림피아드에서 1등이다. 그건 의미가 없고요. 그걸 돈으로 환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돈으로 어떻게 환산하는 건데, 결국은 유니콘, 데카콘은요, 상장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소부장 육성은요, 정책자가 얼마 줄래, 예산 얼마 받을래, 그게 아니라 이 코스닥에서 이게 주가가 폭발하게 되면 돈이 저절로 모이는 거죠. 그 메커니즘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AI 수명은요, 지금은 박 터지는 경쟁이기 때문에 자금 조달의 속도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6개월 만에 바로 상장시키는 데하고 3년 만에 상장시키는 데하고는 경쟁에서 처음부터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30년, 6년 이 차이가 오래됐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이것에 이제 어떻게 보면 전략,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입법, 이게 이제 레이스에서 이 승부를 결정짓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뭐 30년 뭐 얘기를 하시면 30년 이전에 앞으로 5년 이제 피지컬 AI가 나오고 에이전틱 AI가 이게 보편화되는 시기가 예상보다 빨리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그 5년 안에 승부는 완벽하게 결정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AI는 물방울과 같다. 그래서 1년 전만 해도 오픈 AI가 다 먹는 것 같았는데 순식간에 제미나이가 나오고 지금은 이제 엔트로픽이 다 먹는데 앞으로 6개월 때 누가 나올지 모르는 거죠. 근데 AI나 이쪽의 특징은요, 큰 물방울이 작은 물방울을 다 먹어 들어가는 구조고, 작은 물방울은 시간 지나면 싹 다 큰 물방울로 흡수돼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큰 물방울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이제 절절한 기술, 이것들은 그게 이제 소부장이죠. 근데 그 소부장은 빨리 키우지 않으면 차가 지나간다. 근데 그것에 지금 방법이라고는 우리는 지금 나스닥에 가든지 아니면 코스닥에 가든지, 근데 나스닥은 공시가 세기 때문에 아마 가면 거의 다 우리 수를 당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닥의 경우는 우리하고 가까운 중국은 우리가 한번 벤치마크를 제대로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그래서 이것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은 기업가들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제도하고 법을 어떻게 만드냐, 이게 지금 우리한테는 더 큰 과제로 이제 남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입법 활동하시는데 작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략을 설계하는 시장하고 우리나라가 해야 될 현실적인 국제분업 상황에서 우리나라 시장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하고 그러니까 단순 비교가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굉장히 뭐 예리한 지적이신데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넘버 원의 시대가 아닙니다. only 원의 시대가 되는데, 지금 위대한 이 엔비디아 주가를 오늘 바로 내일 바로 대폭락시킬 수 있는 위대한 기업이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그 회사 이름이 바로 하이닉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가지만 잘하면 되는 것이고, 그 한 가지에 정말 천형으로 우리가 하이닉스하고 삼성이 미국이든 중국이든 꼼짝 못하는 구조를 지금 우리 하나 쥐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떼돈을 벌었을 때 뭐를 해야 되냐 그러면, 지금 삼성이나 하이닉스의 치명적인 결함은 뭐 4개 팹을 더 짓는다, 8개를 짓는다, 광주에 준다, 용인에 진다 그러는데 거기에 소부장이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짓는 것은 전부 디램 같은 경우는 원CR로 들어가야 되고, 지금 1.4나노, 2나노 가려고 그러면 머스트로 EUV가 장비가 있어야 돼요. 우리 공장은 10개를 지었는데 네덜란드의 ASML이 EUV를 그렇게 많이 생산할 수가 구조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스터 플랜은 그렇게 가 있지만 실제로 장비가 안 들어와서 공장 못 돌립니다, 그거. 근데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 그렇게 거대한 투자를 앞으로 4개에서 8개를 더 한다고 하면 거기에 소부장은 한국은 앞으로 4년, 5년 내에 무지막지하게 키울 수가 있어요. 근데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한국의 소부장을 안 쓰죠. 이게 세계적인 기업들만 쓰게 되는데 거기서 제가 볼 때는 한국의 정책적인 의결, 중국처럼 이거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800조, 600조 버는 데서 거기서 예를 들면 20% 소부장이 써라. 근데 20% 소부장을 쓰는 순간에 국산화했다고 그러면 장비 가격이 40에서 60% 그대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메커니즘을 사실은 언제 해야 되냐고 그럴 때 지금처럼 돈 벌었을 때 이때 푸시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기업에서는 그런 경우에는 그 납품받는 데서 믿지 못하는 중소기업이나 한국 벤처 제품을 쓴 거에 대해서 신뢰도가 떨어질 텐데 그럼 당장 그 삼성에 있는 단기 경영진 회장 말고 그 경영진들이 안 쓰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문제 본질이 그거잖아요. 단기 경영 때문에 안 쓰잖아요. HBM, SK가 HBM하고 삼성이 핵심적인 이유가 그 사장이 엉뚱한 사람이에요. 그 이유가 이제 사장 지위 내에 뭘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안 하죠. 그렇습니다. 하라고 명령을 안 하고. 그렇습니다. 시력이 실력입니다. 그래서 시력이 2.0이냐 1.0이냐의 차이가 나는데 결국은 이제 회장이 사장 쓰는 실력이 그게 삼성이 정말 치욕적으로 하이닉스한테 시가총액을 역전당한 이제 이유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아까 지적하신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공돈이 아까 공 기자님이 얘기하시면 40조 벌다가 지금 400조를 벌어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도 전략적인 선택을 지금 해야 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폼 잡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일본이 포토리지스트하고 도쿄 일렉트론이 하는 장비 하나를 한국에 공급하지 않겠다. 닭까지 그 얘기 딱 하는 순간에 우리 주가 다 폭락입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것은 우리 반도체 소재 가스의 40%를 중국에서 가져와요. 근데 중국에서 시진핑이 수출하는 거 반으로 줄여라. 그러는 순간에 우리 가동률 바로 50% 떨어집니다. 저거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뭐 기업의 무슨 이해관계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전쟁터에서 물자 조달의 이게 군비 경쟁입니다. 근데 지금 거기에 이제 우리는 인식이 자본시장에서 주가 떨어지면 어떻게 이건데 미국하고 일본하고 중국은 이것은 방산업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이 네가 그거 좀 참아라. 그리고 너가 좀 손실 보면 어떠냐. 이렇게 들어오는 것하고 기업이 손실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못 밀어. 이런 것하고는 지금은 문제가 없지만 5년 뒤에 반도체 사이클 한 번 지나 4년에서 8년 뒤에 이것은 치명적인 창이 돼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무서워해야 되는 것은 지금 중국이 지금 이번에 YMTC라고 하는 회사가 반도체 공장을 하나 지어요. 근데 얘들은 여기에 100% 중국 장비만 쓰겠다는 겁니다. 디램 만드는데. 그럼 어떻게 되냐? 그게 성공하는 순간에 한국의 장비 회사는 더 이상 이제 중국에 팔 기회도 없어질 뿐더러 이걸 대량 생산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제 한국은 지금 가격이 40불 같던 게 다시 4불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 트리거가 이제 중국인데 중국은 아까 말씀드린 건 생태계라는 것을 무섭게 봐야 되는데 얘들은 소재부터 EUV 장비까지 지금 다 국산합니다. 근데 그 국산화 언제 할래 하는 건데 이미 무섭게 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D램에서 기술 격차가 뭐 3년이나 2년이나 그렇지만 장비는 그보다 훨씬 짧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 지금 한국이 그 장비하고 소재를 육성하지 않으면 그게 부메랑이 돼서 삼성과 하이닉스의 목을 바로 조을 수 있다. 근데 지금 돈 벌었을 때 그거 안 하면 언제 할래? 그게 이제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그 상황인데 갑자기 아까 얘기했지만 갑자기 돈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거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것은 지금 이게 400조 번 거를 내년에도 그 다음에도 400조를 이렇게 가져가는 게 중요해요. 그걸 제가 볼 때는 지금 고민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할래? 답이 있습니다. 뭘 하면 되냐? 구독 경제하면 됩니다. 지금 메모리 가격이 10배 올라갔는데 이거 지금 데이터 센터들도 사이가 부담스러워해요. 돈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아까 지적하셨지만 돈이 없어가지고 빌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4년 구독 경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걸 40불짜리를 10불씩 잘라가지고 4년 동안 사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로서는
이게 현재 있는 가격, 예를 들면 이제 그 제네시스 90을 1억 5천짜리를 1억 6천짜리를 이 구독 경제로 하게 되면 4년 동안 잘라가지고 4천만 원씩 내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가격은 고정이 돼버리는 거죠. 그럼 지금 40불대 가격을 4년 동안 고정으로 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좋은 점은 뭐냐? 첫 번째는 지금 한국 사회 제일 큰 문제가 많이 번 놈하고 적게 번 놈의 엄청난 격차가 반도체 때문에 일어나요. 그럼 4분의 1로 줄어드는 것이 이게 이제 이익을 상대적으로 줄여 스무딩할 수 있고, 두 번째는 금년에 지금 6억 받았는데 내년에 아까 예측 시대로 간다고 그러면 이거 훅 떨어지면 어떡하냐? 제자리로 오는 거죠. 그게 아니라 계속 6억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갈 수가 있고, 지금 빅데이터 업체들 다가 CSP들 다 감가상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구독 경제로 해버리면 수수료를 내는 거기 때문에 이게 감가상각을 안 하는 게 이익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 한 개 줄 거를 4개를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것은 서로가 윈윈이 되는 구조인데, 그걸 사실은 제가 볼 땐 삼성전자 주가 저렇게 폭락한 거를 다시 저거 하이닉스 주가 아까 제시한 대로 400만 원 바꾸려면 어떻게 하냐? 제가 볼 땐 구독 경제로 간다. 플랫폼 기업으로 간다. 지금 우리가 반도체 메모리를 파는 게 아니라 빌려줄게, 리스. 그러게 가면 이건 굉장히 다른 모델이 되죠. 근데 이걸 다른 나라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밖에 못해요, 저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로서는 지금 이 전략적으로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지금에 있는 호황을 4년 더 연장하는 방법. 근데 4년 지나면 다시 경기가 좋아질 거니까 그때 되면은 지금 이렇게 가는, 아까 홍 의원님 주신 그게 아니라 이렇게 가가지고 다시 이렇게 가는 구조로 그걸 우리가 맞는 거 지금 전략을 짜야 되고, 지금 이제 제일 걱정이 다 가격 떨어지는 건데 그것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반도체 선물 시장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지금 전 세계에 석유는 오페크가 컨트롤하고 금속은 LME가 다 컨트롤합니다. 근데 지금 전 세계 반도체에 HBM은 뭐 우리가 90% 우리가 공급하고 전 세계 반도체 60% 우리가 공급하기 때문에 이거 갖고 우리 거래소에다가 반도체 선물 시장을 만들어버리면 그럼 가격이 떨어질 때 누가 하냐? 그걸 산 기관이 가격을 받치는 거죠.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받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 이것은 굉장히 다른 모델로 사실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돈 많이 번 걸 어떻게 쓸래, 어떻게 나눌래, 이제 주가하고 연관지겨 생각하지만 제가 볼 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호황을 이 운을 실력으로 바꾸고 이것이 한 해 끝나는 것이 아니라 4년으로 연장할 수 있는 방안, 그거를 사실은 연구하고 전략을 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뭐 며칠 전에 그 SK그룹 회장님이 아마 그 제주도 포럼에서 이거 전부 반도체 달라고 난리다, 호황 길어진다. 그런데 그날 하이닉스 또 빠졌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그 얘기를 안 하고 오늘부터 우리는 하이닉스는 반도체를 파는 기업이 아니고 이제는 리스해 주겠다. 구독 경제로 가겠다. 우리는 플랫폼 기업으로 우리는 전환한다. 이랬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주가 폭등했을 것 같아요. 예, 뭐 아침이라서 조금 황당한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하여간 운을 실력으로 바꾸는 전략을 우리가 지금 좀 고민하면은 불가능이 아니라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뭐 너무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뭐 답변이 좀 비통찼습니다.